이 계집년이 잘난 척을 하니 꼴 보기 싫구만. 며느리 정 씨는 어둠 속에서 등장기름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밤새워 만든 황금빛 비단 위로 검은 기름을 쏟아 부었어요. 한 달 동안 만든 게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덕이는 기름으로 범벅이 된 비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비단은 처음 봅니다. 상궁의 감탄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해는 자결했습니다. 흉년이 3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의 오일장은 예전의 활기를 잃었어요. 장터 한쪽에는 팔리지 않은 채소들이 시들어가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날도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대째 이어온 포목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최 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 광식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도박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정 씨는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비싼 옷과 장신구만 사들였어요. 가게의 장부는 붉은 글씨로 가득했고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 하인들의 발걸음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겠구나. 최 노인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라도 있었다면 희망이 있었을 텐데 광식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장터 끝자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인신매매상들이 노비를 경매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남녀가 포승줄에 묶인 채 서 있었죠. 자, 이번 물건은 18살 젊은 사내입니다. 힘도 좋고 병치레도 없어요. 15냥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품평하듯 노비들을 훑어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좀 봐라. 저렇게 큰 여편네는 처음 보네. 곰 같구만. 저 입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덕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은 보통 남자보다 키가 컸고 어깨도 넓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낡은 치마 저고리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이 계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8냥도 안 될 거야. 저런 걸 누가 사가겠어.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묶인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덕이 옆에 늙은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탈진한 듯 바닥에 누워 헐떡이고 있었죠. 노파의 진보다리가 풀어져 헝겊 조각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 최 노인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덕이가 포승줄에 묶인 채로 조심스럽게 발을 뻗더니 흩어진 헝겊들을 노파 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감시인이 보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최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계집 아이는 자신도 굶주리고 지친 상황에서 남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었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단 조각 하나가 덕이의 발 앞으로 날아왔어요. 덕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발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비단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묶인 손으로 비단의 결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최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손놀림을 보십시오. 거칠어 보이는 손가락이 비단의 오를 따라 움직일 때 그 손끝에는 놀라운 섬세함이 있었어요. 마치 악기를 다루듯 천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계집은 15냥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인이 덕이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12냥. 여전히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럼 10냥. 경매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8냥에 가져가실 분 없습니까? 최 노인은 덕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도 있었지만 어딘가 꺾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어 하는 간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20냥.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노인을 돌아보았어요. 뭐라고요? 20냥이라고 하셨습니까? 경매인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20냥이라고 했소. 최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자를 꺼내 경매인에게 건넸어요. 저 노인네가 미쳤군. 쌀 한 가마니 값에 저런 곰을 사다니. 늙으니 정신이 나갔나 보오.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덕이에게 다가가 직접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최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포승줄을 벗으며 최 노인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의아함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감사의 빛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이제 넌 우리 집 식구다. 최 노인은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덕이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최 노인의 뒤를 따랐어요.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평생 장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인의 눈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최 노인의 그림자는 작고 구부정했지만 덕이의 그림자는 크고 우람했어요. 그 두 그림자가 나란히 장터를 벗어나는 모습을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저택은 장터에서 1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어요. 발은 부르터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기와집 처마 끝에는 용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담장은 높고 견고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페인트가 벗겨진 곳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들어가거라. 최 노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장독대와 우물이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덕이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또 무슨 쓸데없는 물건을 사오신 겁니까? 며느리 정씨가 비단치마를 휘날리며 나왔습니다. 35살의 정씨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치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덕이를 보자마자 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뭡니까? 저런 곰을 데려오시다니요. 정씨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손은 저고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집 식구다. 최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식구라니요. 저런 짐승 같은 계집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밥이나 얼마나 먹을지 뻔하네요. 정씨는 팔짱을 끼고 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이때 사랑채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식이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났어요. 낮부터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버님, 또 이상한 짓을 하셨군요. 저런 여편네는 우리 가문의 격에 안 맞습니다. 광식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씨를 향해 손짓했어요. 여보, 나 기생집 가야겠소. 돈 좀 주시오.
또요. 어제도 다녀오셨잖아요. 정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광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광식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이는 물간에 재워라. 정 씨가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물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빨래를 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축축한 창고였습니다. 마님, 물간은 너무 습해서.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 씨는 손사래를 쳤어요. 시끄러워. 저런 계집이 방을 쓰게 할 순 없잖아. 어서 데려가. 덕이는 하인을 따라 뒤뜰로 갔습니다. 물간의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물기가 배어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만 뚫려 있어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미안하구나.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네. 늙은 하인이 미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곳이라도 잘 곳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인은 헌 이불 한 채를 건네주고는 문을 닫았어요. 덕이는 물간 구석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습기가 차올라 금방 축축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을 꼭 안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 씨가 직접 밥을 가져왔습니다. 사발에 담긴 것은 찬밥이었어요. 게다가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것이 보였습니다. 먹어. 내 주제에 이것도 과분하다. 정 씨는 사발을 바닥에 던지듯 놓고 가버렸습니다. 덕이는 사발을 들어 곰팡이 핀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그리고 남은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었어요. 덕이는 물간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뒤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뒤뜰 한쪽에는 버려진 천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진 이불, 찢어진 옷까지 얼룩진 비단 조각들이었죠. 덕이는 그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의 결을 확인하고 빛에 비춰보며 상태를 살폈어요. 그러다가 작은 비단 조각 몇 개를 골라냈습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어. 덕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희망 같은 것이 묻어났어요. 뒤뜰 구석에는 산나물 더미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버린 나물 뿌리들이었는데 대부분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덕이는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냈습니다. 이 뿌리로 물을 들이면 덕이는 작은 항아리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물 뿌리를 지식여 물에 넣었어요. 물이 서서히 노란빛으로 변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덕이는 비단 조각을 염색물에 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주물렀고 골고루 물이 들도록 뒤집었어요. 그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덕이는 비단을 꺼내 물에 헹궜습니다. 달빛에 비친 천은 은은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색감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연구해야 해. 덕이는 비단을 조심스럽게 펼쳐 말렸습니다. 그리고 물간으로 돌아가 작은 보자기에 비단을 감춰두었어요. 다음 날부터 덕이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밭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정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것 봐, 장작이 고르지 않잖아. 다시 패. 물을 이것밖에 못 길어왔어. 더 길어와. 마당에 먼지가 아직도 남아있네. 다시 쓸어. 덕이는 묵묵히 일을 다시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가슴속에는 억울함이 차올랐어요.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덕이는 물간에서 비밀스러운 작업을 이어갔어요. 버려진 천 조각을 모으고 여러 가지 풀과 나무 껍질로 염색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쪽빛을 만들었고 어떤 날은 붉은빛을 만들었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천이 얼룩지거나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완벽한 색을 만들 거야. 덕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박받는 여종이었지만 밤에는 자신만의 꿈을 키우는 장인이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덕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더 그을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물간에 숨겨둔 비단 조각들이 20개가 넘었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로 물들여진 천들이었어요. 덕이는 그것들을 달빛 아래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해. 하지만 언젠가 덕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덕이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최 노인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 씨가 안채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비단이 가짜라니요. 마당으로 뛰어나온 정 씨의 손에는 한양에서 사온 비단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3일 전 정 씨는 한양의 상인에게서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집안의 전 재산을 투자한 거래였습니다. 상인은 궁중 납품용 특급 비단이라며 말을 맞췄고 정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비단을 물에 담가보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염색이 빠져나와 물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게다가 천의 결도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량품이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속았어요. 정 씨가 울먹이며 광식을 불렀습니다. 광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돈이 다 날린 거예요. 500냥을 한꺼번에.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냥이면 평범한 가정이 1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최 노인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비단을 한번 만져본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쓸 수가 없구나. 아버님, 어떻게 해요? 보름 후면 데뷔 전에 비단을 납품해야 하는데. 광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데뷔 전 납품은 3년에 한 번 있는 큰 기회였어요. 이번에 잘하면 포목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가문이 완전히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집안은 초상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상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고 하인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덕이는 뒤뜰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을 깃다가 하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 쫓겨나겠지. 데뷔 전 납품에 실패하면 벌금도 내야 한대. 집안이 완전히 망할 거야. 덕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사준 최 노인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집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물간에서 자신이 만든 비단 조각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밤마다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25개의 작은 조각들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 덕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납품 기한 이틀 전 데뷔 전의 상궁들이 미리 도착했어요. 전국의 포목상들을 돌며 비단을 검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최 포목상이 여기인가? 3명의 상궁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상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 씨가 허둥지둥 나와 절을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시지요. 상궁들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억지로 웃으며 차를 내왔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비단을 보여주시오. 상궁의 명령에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펼쳤습니다. 가짜 비단이었어요.
상궁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나이든 상궁이 비단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한양에서 특별히 구한. 입 닥치시오. 이런 불량품을 데뷔전에 바치려 했단 말이오. 상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궁마마, 잠깐만요. 제가 은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정씨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궁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감히 뇌물로 이를 무마하려 하는가. 이 일은 임금님께 아랠 것이오. 상궁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최 씨 가문은 끝장이었어요.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최 노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덕이가 서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변명하려는 게 아니겠지요. 상궁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최 노인은 덕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만든 것을 가져오너라.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한 필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만든 조각들을 밤새 이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비단을 펼치자 방 안 가득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치자와 쪽으로 염색한 황금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섬세한 매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상궁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상궁이 천천히 다가와 비단을 만져보았어요. 손끝으로 결을 따라가던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이것은 천연 염색입니다. 화학 물감을 전혀 쓰지 않았지요. 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문양도 손으로 직접 짰습니다. 매화 꽃잎 하나하나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른 상궁이 비단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각도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단은 처음 봅니다. 세 번째 상궁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산신령의 솜씨가 쏘이다. 나이든 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웠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이 비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요? 저입니다. 덕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궁들이 덕이를 위아래로 살폈어요. 거친 손, 그을린 얼굴,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기특하구나. 이런 솜씨라니. 상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정씨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던 광식은 황금빛에 눈이 부셔 문턱에 걸려 비틀거렸어요. 최 노인만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상궁들이 비단을 가져가기로 한 날은 이틀 뒤였습니다. 덕이는 그동안 더 완벽한 비단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에 매달렸어요. 최 노인이 창고에 좋은 비단을 내어주었고 덕이는 그것들을 정성껏 염색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여종이 집안을 구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어요. 게다가 최 노인이 덕이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계집년이 잘난 척을 하니 꼴 보기 싫구만. 정 씨는 안채에서 혼자 이를 갈았습니다. 광식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겠소? 괜히 건드렸다가. 닥쳐요. 당신은 입이나 다물고 있어요. 정 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광식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납품 전날 밤이었습니다. 덕이는 창고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10필의 비단을 모두 완성했고 내일 아침 상궁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덕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가 넘쳤어요. 이제 다 됐어. 내일이면. 덕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비단을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비단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색감도 완벽했고 결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덕이는 잠시 쉬기 위해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씨가 등잔을 들고 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덕이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정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비단들을 살펴보았어요. 얼굴에는 질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비단들만 없어지면 정씨는 중얼거리며 등잔을 비단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을 지르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멈췄습니다. 불을 지르면 집 전체가 탈 수 있었고 그러면 자신도 위험했거든요. 정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창고 구석에 있던 등잔기름 항아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비단 위로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검은 기름이 황금빛 비단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문양이 시커멓게 물들었어요. 한 필, 두 필, 세 필. 정씨는 미친 듯이 기름을 쏟아댔습니다. 덕이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씨와 맞서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끝이야.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 정씨는 비웃음을 흘리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덕이는 정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을 밝히자 참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10필의 비단 중 7필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비단을 어루만졌지만 기름은 이미 깊숙이 배어들어 있었어요. 빨아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만든 게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덕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최 노인이 자신을 믿어주었고 상궁들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덕이는 기름 묻은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름이 번진 자리는 불규칙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구름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했습니다. 문득 덕이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먼 나라에서는 기름으로 천의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였습니다. 밀랍 기법. 덕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름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덕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촛농을 모으고 인두를 화로에 달궜어요. 그리고 천연 난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쪽치자, 홍화, 소목. 버려진 풀뿌리에서 짜낸 물감들이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덕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할 수 있어. 덕이는 뜨거운 인두로 기름이 번진 자리를 따라 눌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기름이 타들어갔어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안료를 발랐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름이 타며 만든 자국이 꽃잎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덕이는 그 형태를 살려 목단꽃을 그려나갔습니다. 인두로 윤곽을 잡고 안료로 색을 입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덕이는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손끝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마지막 비단에 붓질을 맞췄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7필의 비단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기름 얼룩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목단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입체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기법이었습니다. 됐어. 덕이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 8시 상궁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상궁들을 맞이했어요. 덕이의 비단이 망가진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단을 보여주시지요. 상궁이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덕이를 불렀어요. 덕이가 창고에서 비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명 망가뜨렸는데 비단이 멀쩡했던 겁니다. 비단을 펼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황금빛 바탕 위에 붉은 목단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튀어나올 듯 살아 있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꽃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곳은 대체... 나이든 상궁이 비단에 손을 뻗었습니다. 만져보니 꽃잎 부분이 미세하게 도톰했어요. 밀랍나병 기법입니다. 덕이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문양을 새기고 그 위에 천연 안료를 입혔습니다. 조선에 이런 기법이 있었단 말인가. 상궁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이것은 진귀한 보물이요. 대비마마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요. 상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망가뜨린 비단이 오히려 더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최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상궁들이 비단을 가지고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 씨 집안은 숨죽이며 소식을 기다렸어요. 데뷔전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6째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궁궐의 내관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황금색 비단으로 감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포목상이 여기가 맞는가? 내관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급히 나와 절을 올렸어요. 소인이 주인이옵니다. 대비마마께서 하사품을 내리셨소. 내관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최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은자 1000냥과 함께 어명이 적힌 비단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크게 기뻐하셨소. 앞으로 3년간 궁중 비단은 모두 이곳에서 납품하라는 명을 내리셨소. 내관의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최 씨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비단을 만든 장인을 대궐로 불러들이라 하셨소. 내관이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소녀가 대비마마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오. 내일 오시에 대궐로 들어오시오. 내관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비단이 오히려 최고의 작품이 되었고 이제 그 여종이 데뷔를 아련하게 되다니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채 마루로 올라가 가솔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하인들, 정씨, 광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요. 최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과는 달랐어요. 내 아들 광식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고 며느리 정씨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 집안을 위기에 빠뜨렸소. 광식과 정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20냥의 산 여종 하나가 집안을 살렸소. 아니, 살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소. 최 노인은 품에서 인장을 꺼냈습니다. 최 씨 가문 3대째 내려온 주인의 인장이었어요. 오늘부로 이 인장은 덕이에게 넘기겠소.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님, 그럴 순 없습니다. 저 계집은 여종일 뿐입니다. 여종이 아니오. 오늘부로 덕이는 양인 신분으로 올리고 이 집안의 주인으로 삼겠소. 최 노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정 씨는 입술을 떨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정 씨, 너는 덕이가 살던 물간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서 빨래부터 시작하시오.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광식, 너는 덕이의 짐꾼이 되어라. 앞으로 비단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아버님,
광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최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받아야 할 대가요. 거부하면 이 집을 떠나시오. 광식과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날 곳도 없었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거든요. 최 노인은 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친 손에 인장을 쥐어주었어요. 이 늙은이가 장터에서 너를 봤을 때 내 눈빛을 믿었단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손에 쥔 인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덕이는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최 노인이 마련해준 깨끗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얼굴도 그을린 채였습니다. 대비전 앞에 이르자 상궁이 덕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 안쪽에는 은발의 대비마마가 앉아 계셨어요. 내가 그 비단을 만든 아이로구나. 대비마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덕이는 삼배를 올렸어요. 황송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덕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비마마는 덕이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손이 참 많이 거칠구나. 이 모든 것이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대비마마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내게 궁중 장인의 직첩을 내리겠다. 앞으로 대궐의 모든 비단을 내가 만들어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그리고 대비마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을 찾아 가르쳐라. 내 기술이 조선 땅에 널리 퍼지게 하거라. 덕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달 후 최 씨 포목상 앞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데뷔전 전속 납품처라는 글자가 황금색으로 빛났어요. 덕이는 안채의 가장 큰 방에 앉아 첫 장부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손은 여전히 투박했어요. 그 손으로 붓을 들어 또박또박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당에서는 광식이 무거운 비단 뭉치를 쥐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뒤뜰 물간에서는 정씨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 팔찌를 차고 다니던 손이 이제는 비누 거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장사의 시작이지.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저택 전체를 물들였어요. 덕이는 창문을 열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냥에 팔려온 뚱뚱한 여종. 장터 사람들의 웃음거리였던 그 계집아이가 이제는 조선 제1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붓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조선의 비단이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해야 해. 덕이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전설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